네 애비한테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해봐, 이 X야! 수년간 당신의 곁을 지킨 사람이 사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과 인맥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심지어 아내의 가난한 늙은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오만방자한 재벌 남편.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낡고 빛바랜 셔츠와 초라한 외모 뒤에 자신의 왕국을 하룻밤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거대한 어둠의 권력과 찬란한 정의의 빛이 맞서는 숨막히는 대결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정거장을 응원해주세요. 5성급 호텔 연회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내뿜는 눈부신 빛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에 딱 붙는 실크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저는 내면의 모든 균열을 숨기기 위해 오랫동안 연습해온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 도다 물류업계의 황금 커플이라며 부러워하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남편 강태석은 고위공직자들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레드 와인 잔을 든 채 권력과 돈을 손에 쥔 자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는 질투가 날 만큼 완벽한 성공의 상징이자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시선이 무심코 저를 스칠 때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냉기를 느끼는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수집품 중 가장 비싼 보석을 바라보는 주인의 통제와 소유욕 가득한 시선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회사의 오랜 파트너인 남 이사님이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을 때였습니다. 대화는 회사의 발전과 제 아름다움에 대한 몇 마디 칭찬이 오가는 지극히 사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우아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구석에서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침범당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질투심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꽃처럼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두 눈은 흐리게 번들거렸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레드 와인 잔을 제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짙은 붉은 액체가 이마를 타고 순백의 드레스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피를 흘리는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감미롭게 흘렀지만 제 주변의 공간은 숨막히게 응축되는 듯 했습니다.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바싹 다가와 이를 악문 채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기하는 거 좋아하지? 집에 가서 계속하게 해줄게. 호텔에서 평창동의 고급 빌라로 돌아오는 길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고급 세단의 비좁은 공간 안에서 남편의 술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압박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욕설을 퍼붓는 대신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핸들을 손가락으로 까딱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부서진 삶의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박영진 아버지. 지금쯤 시골집 뗏마루에 온화한 모습으로 앉아 계실 아버지는 딸이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숨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딸 민지를 위해 이 화려한 껍데기를 혼자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체면만 유지해준다면 제 딸은 여전히 성공한 아버지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제가 희생이라고 착각했던 고통스러운 타협이었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등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신발을 벗을 틈도 없이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아 뒤로 거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목이 욱신거렸고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정장 재킷을 한쪽에 던져버리고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서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괴물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입히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더니 내 눈앞에서 다른 놈이랑 시시덕거려? 아니에요. 여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상 인사였어요. 제발 민지 자고 있잖아요. 제 애원은 그의 광기 어린 불길에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강태석은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불같은 따기가 연달아 제 얼굴에 쏟아졌고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딸이 깰까봐, 이 끔찍한 광경을 아이가 보게 될까봐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껍데기를 빼앗긴 달팽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옆구리를 향해 날아오는 무자비한 발길질을 견뎌냈습니다. 숨이 쪘을 듯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가족이라 불렸던 것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고급 빌라가 아니라 화려한 유리 감옥이라는 것을. 간수인이 원할 때면은 언제든 저를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 쪽에서 민지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잠옷을 입은 5살 배기 아이가 아빠가 엄마를 미친 듯이 폭행하는 장면을 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동그란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님을 쥐어짜 아이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이 폐허 속에서 아이의 순수한 영혼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민지야, 방에 들어가. 보지 마. 어서. 강태석은 비웃었습니다. 승리자의 역겨운 미소였습니다. 그는 허리에서 두꺼운 가죽 벨트를 풀어냈고 금속 버클이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발밑에 쓰레기를 보듯 극도의 경멸감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그리고 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정의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 동네에서? 누가 감히 나한테 덤빌 것 같아? 잘 들어. 내 돈이면 이 집구석의 침묵도 저 바깥 세상의 침묵도 전부 살 수 있어. 그는 팔을 휘둘렀고 가죽 벨트는 얇은 실크를 찢고 제 어깨에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벨트 소리와 민지의 끊임없는 울음소리가 뒤섞여 가정이라 불리는 집의 심장부에서 악마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피가 실크 옷감에 스며들어 피부에 들러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강태석은 천장의 불빛을 가리는 거대한 검은 산처럼 우뚝 서서 마치 피에 취한 도살자처럼 여전히 벨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탁 밑에서 정신을 잃고 울고 있는 민지를 보호하려 몸을 일으키자 다음 채찍질이 등과 팔에 쏟아졌습니다. 짝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살쾡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육체적 고통은 제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자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얼굴은 자만심과 짙은 술기운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벨트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대리석과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제 턱을 움켜쥐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똑똑히 봐. 내가 베풀어준 사모님이라는 이름 말고 너한테 뭐가 남았지? 넌 텅 빈 껍데기일 뿐이야. 네가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줄 알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 맺힌 입술로 억눌렀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더러운 돈에 기대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인격을 가르치셨죠. 당신이 평생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요. 강태석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텅 빈 빌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손을 놓았고 제 머리는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마치 저녁 운동을 마친 사람처럼 태연하게 홈 바로 걸어가 독한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네, 시골뜨기 아버지의 인격? 그 양반이 이 세상에 대해 뭘 알기나 해? 언제나 빛바랜 셔츠에 낡은 슬리퍼나 찍찍 끌고 다니는 실패한 늙은 농부 같은 그 영감 말이야? 시골에서 오리나 키우는 늙은이로 날 협박하려는 거야? 서윤아, 넌 정말 불쌍할 정도로 순진하구나. 내가 알려주지. 이 도다 전체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내가 동네 파출소부터 도청까지 뿌린 돈이 얼만 줄 알아? 이 물류회사는 나의 제국이고 여기서는 내가 바로 법이야.
분노가 제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 박영진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와 풍파에 거칠어진 손을 가진 남자. 아버지가 소박한 시골 선물을 들고 찾아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의 진짜 신분을 숨겨왔습니다. 남편에게 아버지의 진짜 지위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청렴함과 평온한 삶을 남편의 기만과 돈 냄새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가 겪고 있는 이 쓰레기 더미에 발을 들이시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악마가 가장 더러운 말로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을 듣자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어. 당신은 그저 더러운 돈 뒤에 숨은 비겁한 졸부일 뿐이야. 강태석이 달려들어 제 옆구리를 강하게 찼습니다. 저는 멀리 날아가 유리 장식장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크리스탈이 깨지는 소리가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무릎에 두 손을 짚고 제 얼굴에 바싹 다가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개기는 거야? 잘났으면 그 늙은이한테 전화해봐. 전화해서 그 영감이 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자고. 아니면 내가 아예 시골로 보내서 평생 오리나 키우게 만들어줘? 내 놈 집안의 그 싸구려 인격이 내 권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보고 싶거든. 그 촌뜨기 늙은이가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애원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어. 강태석은 일어서서 마시던 술잔을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걸린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그는 피와 술 냄새를 씻어내려는 듯 욕실로 향했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 위에 웅크리고 있는 저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였습니다. 식탁 밑에서 기어나온 민지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공포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이 작은 온기만이 저를 현실에 붙들어매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희생은 이 괴물을 더욱 포악하게 만들고 법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압이라는 어둠에 삼켜지기 전에 저는 욕실 문 뒤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저는 고통을 참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팔꿈치로 기어갔습니다. 1cm를 움직일 때마다 온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 했지만 어머니로서의 의지와 딸로서의 존엄함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민지의 나무 장난감 상자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알록달록한 블록과 헝겊 인형들 깊숙한 곳에 제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랫동안 몰래 충전해두고 숨겨둔 낡은 예비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제 떨리는 손가락이 나무 상자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장난감들 아래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소환하는 신호탄이자 제 삶을 뒤덮은 악몽을 걷어낼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지의 장난감 상자 속 곰인형과 플라스틱 블록들 사이로 손을 뻗는 제 손은 퉁퉁 붓고 떨렸습니다. 낡은 휴대폰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닿자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등줄기를 타고 짜릿함이 퍼졌습니다. 고통으로 희미해져 가던 마지막 생존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여전히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욕실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벌어진 범죄를 가려주고 동시에 짧은 몇 초간 저를 보호해주는 희미한 장막 같은 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옆에 앉아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커다란 눈으로 마치 절망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 구원자를 보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낡은 화면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멍과 상처로 얼룩진 제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은 마치 지옥에서 되살아난 유령 같았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울 정도로 익숙한 아버지의 번호를 빠르게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뚜 하는 신호음은 잔인할 정도로 느리게 울렸고 1초가 흐를 때마다 칼날이 제 인내심을 베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수화기 저편에서 잠결에 약간 잠겼지만 다정함이 가득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냐?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억울함, 굴욕감, 고통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라 목을 조여왔고 저는 온전한 문장 하나를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수화기에 겨우 세 글자를 속삭였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갑자기 욕실에 물소리가 대섰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이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맹수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단호하게 당부하셨던 두 번째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위급한데 내가 전화를 못 받으면 최 팀장한테 전화해라. 저는 마지막 기적을 바라며 급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첫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욕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태석이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걸어 나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맺힌 물방울들이 독사의 이슬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을 훑다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에 멈췄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먹이를 쫓는 표범처럼 긴 걸음으로 다가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거대한 손이 날아와 제 휴대폰을 벽으로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졌고 제 마지막 희망도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조각을 주워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부품 덩어리가 될 때까지 발로 지시겼습니다.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 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온몸이 차갑게 식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발밑에 널린 파편들을 보며 저와 민지의 미래가 그의 오만한 발뒤꿈치 아래 짓밟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 하나를 부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제 존재의 증거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몸을 숙여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거친 손가락을 찔러 넣고 머리를 뒤로 잡아챘습니다. 어깨에 찢어진 상처가 다시 벌어지며 피가 실크 드레스 자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에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남편의 비웃음 소리가 저를 이 끔찍한 현실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들이댔습니다. 술 냄새와 비누 냄새가 뒤섞여 억압의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 시골에 있는 그 오리치는 늙은이. 아니면 웬놈의 징후정보라도 되나? 내가 말했지. 이 동네에선 내 말이 유일한 법이라고. 네가 하늘에 대고 소리쳐도 이 집에 감히 발들여 놓을 놈은 아무도 없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증오와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맹세들을 믿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와 제 딸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이 화려한 껍데기를 지키려 했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제 침묵은 남편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힘없는 아내의 마지막 저항마저 짓밟으려는 듯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딴 쓰레기로 날 무너뜨리려고? 그 촌뜨기 늙은이가 자기 딸이 나한테 이렇게 교육받는 걸 보고 뭘 할 수 있을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돈의 힘이 뭔지 보여주지. 내 놈 집안이 숭배하는 그따위 허울뿐인 인격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돈이야. 기적 따윈 바라지도 마. 여기선 내가 바로 하늘이니까. 그는 머리채를 더 세게 움켜쥐고 저를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질질 끌고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필사적으로 울부짖으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맨살이 거친 바닥에 쓸리는 감각과 두피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에 저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지만 서서히 덮쳐오는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경찰 제복과 단호했던 당부의 말씀이 마치 정의의 약속처럼 문득 떠올랐습니다. 강태석은 계단 아래서 멈췄습니다. 그는 망가진 장난감처럼 저를 내팽개치고는 한 계단 위에서 승리자의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조 요청하는 거 좋아하지? 좋아. 그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바로 그때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빌라 안에 폭력과 술 냄새로 가득한 공기를 찢었습니다. 강태석은 멈칫하며 짙은 눈썹을 도전적으로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놓고 태연하게 수건을 고쳐 맨 뒤 현관에 설치된 인터폰 화면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과 함께 푸른 제복을 입은 2명의 동네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희미한 희망과 극도의 두려움 사이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팔로 민지를 끌어안고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가리려 애썼지만 공권력의 등장은 남편을 전혀 위축시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모든 도덕과 법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자의 오만한 미소였습니다. 강태석은 셔츠도 걸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육체적 힘을 과시하듯 탄탄한 상반신을 드러내며 유유히 문을 열러나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와 2 경찰관을 보자마자 그는 팔짱을 끼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이십니까? 늦은 밤에 부부싸움 좀 한 걸로 이렇게 경찰까지 동원해야 합니까? 젊은 경찰관이 열린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저, 찢어진 실크드레스, 그리고 현관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이는 멍자국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석 씨,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옆으로 비켜주시죠. 강태석은 물러서기는커녕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젊은 경찰관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번호를 누른 뒤 귀에 대고 2 경찰관의 제복을 경멸적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폭력은 무슨, 제 아내가 좀 히스테리가 있어서요. 몇 마디 훈계 좀 한 겁니다. 2 분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일할 땐 앞뒤를 잘 살펴야죠. 제가 도경찰청에 있는 최 팀장님한테 전화 한 통 해드릴까요? 다 아는 사이인데. 서로 피곤하게 만들지 맙시다. 안쪽에 누워있던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똑똑히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석의 인맥이라는 문어발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는지 깨닫자 엄청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닷 단위의 고위직 이름을 공공연히 거론하며 현장 경찰들을 압박할 만큼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젊은 경찰관과 그의 동료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스치는 아주 잠깐의 망설임. 그들의 정의감은 남편이 불법적인 물류사업과 두둑한 봉투로 쌓아 올린 어두운 권력의 네트워크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정말 이곳에 오신다면 남편이 그 거대한 권력으로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가 늘 비웃던 시골뜨기 늙은이의 명예를 짓밟을까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진흙탕에 휘말리시는 것을, 아버지의 낡은 셔츠가 저 인간 말종의 오만함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강태석은 자신의 권세를 온 동네에 과시하려는 듯 계속해서 큰 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아, 최 팀장님? 네, 접니다. 강태석입니다. 동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잠깐 방문했는데 팀장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그냥 사소한 집안일입니다. 네. 조만간 제가 차 한잔 대접하러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마치 손님을 쫓아내듯 문 쪽을 턱짓하며 의기양양하게 젊은 경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입술에 피와 민지의 공포에 질린 눈을 본 순간 직업적 양심이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권총에 손을 얹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석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아시든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시 물러서서 조서 작성에 협조해 주십시오. 아주머니, 어서 이서윤 씨를 부축해 주세요. 강태석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막다른 길에 몰린 맹수처럼 흉포해졌습니다. 그는 동네 파출소 경찰관 따위가 감히 자신에게 반항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려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일련의 소리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급박하고 위압적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고급 주택가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푸르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빌라의 하얀 벽에 어른거리며 혼란스럽고도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태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 팀장님이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보냈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상륙하기 시작했으며 남편이 스스로 쌓아 올린 종이 성벽이 그가 상상조차 못했던 힘에 의해 곧 흔적도 없이 쓸려 나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푸르고 붉은 빛이 점점 가까워지며 눈물로 젖은 제 얼굴에 마지막 희망의 빛을 날카롭고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경찰차 행렬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빌라의 화려한 석고 부조 위를 훑고 지나가며 고급스러운 공간을 압박감 넘치는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태석은 철문 옆에 못 박힌 듯 써 있었습니다. 경찰차들이 골목 어귀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집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오는 것을 보며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두에 있던 경찰차가 급정거했고 자갈 위에서 타이어가 갈리는 소리가 마치 맹목적인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검고 윤이 나는 구두가 땅을 밟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칼집에서 막 뽑아낸 검처럼 꼿꼿하고 마른 체구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현관 문틈으로 그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익숙한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심장이 옌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는 빛바랜 셔츠나 낡은 슬리퍼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진 아버지는 그곳에 위험 있는 경찰 정복을 갖춰 입고서 계셨습니다. 어깨 위의 계급장이 가로등 불빛 아래 빛나며 주변 공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그가 믿었던 인맥 네트워크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시골뜨기 오리농부라며 경멸했던 사람과 마주하자 입술을 떨며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렸습니다. 박영진 청장님의 시선은 사위에게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현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곳으로 입술에서 흘러나온 피가 여전히 실크드레스 자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딸의 모습을 본 순간 늙은 아버지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극심한 비통함이 솟아올랐지만 그것은 곧 법 집행기관의 수장이 가진 강인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생 범죄자를 소탕하며 총을 쥐는 데 익숙했던 그의 손이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 제 어깨를 만지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터져나오는 안도감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목에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찰 제복 상의를 벗어 찢어지고 초라해진 제 몸 위로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온기로 이 폭풍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팔의 시퍼런 멍자국에 고정되었습니다. 상처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가슴에 박히는 칼날과 같았을 겁니다. 평생을 국민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딸이 지옥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강태석의 온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치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잔혹한 진실 앞에서 그의 두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가 돈으로 매수하려던 자, 그가 인맥으로 짓누르려던 자가 알고 보니 이 도다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심리적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물류업계 거물의 오만과 광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처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맹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목구멍으로 무언가 중얼거리며 매달릴 구실을 찾으려 했지만 박영진 청장님의 천둥 같은 위험 앞에서 목이 바싹 마르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과 마주섰습니다. 따기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오직 반평생을 범죄와 싸워온 남자가 뿜어내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영진 청장님은 강태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시선은 그의 더러운 졸부 껍데기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뿌렸던 모든 돈, 인맥을 쌓기 위해 벌였던 모든 향락적인 파티가 눈앞에 우뚝 솟은 정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너희들을 보러 올 때마다 늘 빛바랜 셔츠를 입었다. 내 딸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네에게 내 직업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 내 딸이 경찰청장이라는 애비의 직함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길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네의 인격을 믿었던 내가 틀렸던 것 같군. 박영진 청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낮고 위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리에서 선고되는 판결문 같았습니다. 강태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들어 애원하려는 듯 했지만 그의 앞에는 더 이상 온화한 오리농부 장인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집행하는 법에 강철병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푸르고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며 강태석의 더러운 제국이 흔적도 없이 청소될 기나긴 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박영진 청장님을 향해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술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잿빛이 된 얼굴에는 비굴함만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김에 너무 흥분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팀장님도 저랑 친한 사이입니다. 그분은 저를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버님. 바로 그때 포위하고 있던 기동대원들 뒤에서 키가 큰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 팀장이었습니다. 강태석이 사교 모임에서 자주 보던 각진 얼굴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 팀장은 사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경 계급장에 달린 경찰 정복을 입고 붉은 봉인이 찍힌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최 팀장을 보고 터널 끝에 빛을 본 듯 그의 다리를 붙잡으려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죽은 사물을 보듯 차갑게 강태석을 향했습니다. 강 사장, 착각하셨군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저는 청장님의 특별 보좌관이자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물류회사가 저지른 밀수, 탈세,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의 팀장입니다. 최 팀장의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강태석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헐렁한 경찰 제복을 걸친 채 의자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쓰디쓴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법을 우습게 여기며 자신만만해하던 남편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구석에 몰린 시궁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희열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굴욕, 몸에 새겨진 흉터, 그리고 침묵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어리석음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의 채찍질을 견디는 동안 아버지와 최 팀장님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더러운 제국을 쓸어버리기 위해 조용히 강철 그물망을 펼치고 계셨다는 것을 최 팀장은 검찰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강태석의 얼굴 앞에 차갑게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1년 넘게 당신 회사의 불법적인 운송 활동을 추적해왔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품, 자금 세탁을 위한 유령 계산서, 모든 것이 이 서류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아내를 폭행한 것은 우리가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영장을 예정보다 빨리 집행하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강태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인맥, 죄를 씻기 위해 사용했던 돈은 이제 강철 같은 증거와 법의 정의 앞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최 팀장을 올려다보며 탈출구나 인정에 대해 중얼거리며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호하게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경찰관의 굳건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최 팀장에게 강태석은 더 이상 영향력 있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위험한 범죄 용의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박영진 청장님은 여전히 돌처럼 침묵을 지키고 서 계셨지만 그의 눈은 분노와 고통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위의 등 뒤, 끔찍한 범죄 현장이 아닌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에 걸쳐진 경찰 제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책임감과 조용한 희생이었습니다. 상처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정의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팀장은 동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빌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수사관 주목. 용의자 강태석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 모든 서류,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비밀 금고를 봉인한다. 즉시 실시. 경찰 기동대의 군화 소리가 각 층마다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능 손전등 불빛이 화려한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비추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꼭 껴안고 아이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아이가 범죄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오늘 밤 강태석의 종이 성벽은 뚫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골뜨기 늙은이라고 경멸했던 아버지의 엄격한 판결과 법의 강철 칼날 아래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특수 군화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요란한 소리가 빌라의 거짓된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고성능 손전등 불빛이 값비싼 유화와 수입 크리스탈 화병 위를 스쳐 지나가며 더러운 돈으로 쌓아 올린 사치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최 팀장은 2층 복도 끝 강태석이 늘 비밀번호와 지문으로 굳게 잠가두었던 서재를 단호하게 가리켰습니다. 과학수사팀 요원들이 즉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첨단 탐지기와 잠금 해제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압박감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기계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현관의자에 앉아 눈앞에서 빠르게 펼쳐지는 현실의 영화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안식처이자 자랑으로 여겼던 이 집이 이제 맹수의 소굴이라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벽지가 한 겹씩 뜯겨 나가고 서랍장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제 마음은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파티에서 보이던 남편의 신사적인 미소 뒤에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석이 갑자기 무릎 꿇은 자세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쟤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공황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사진 뒤에 숨겨진 벽금고가 열리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켜! 당신들 권리 없어. 내 사유재산이야. 하지만 최 팀장이 더 빨랐습니다. 긴 다리와 노련한 수사관의 반사신경으로 그는 달려들어 능숙한 관절 기술로 강태석을 서재 문 바로 앞에서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뼈가 우드득하는 소리와 강태석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팀장은 그의 머리를 바닥에 짓누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령 서류와 자금 세탁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없애려고? 너무 늦었어. 우린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그 금고의 구조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방 안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이 무참히 내려지고 벽금고의 차가운 회색 강철문이 드러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북한 세금 계산서, 밀수 경로에 뇌물을 준 내역이 상세히 적힌 수첩, 그리고 수많은 차명 계좌의 은행 카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사들의 입회 하에 종이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 화물 운송으로 위장한 불법 물품 운송의 증거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하게 목록화되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이 서류 상자를 봉인하는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지가 제 목을 끌어안고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 집은 가면이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소가죽 소파, 수백만 원짜리 양주, 모든 것이 정의의 비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거짓으로 가득 찬 공기 속에서 숨쉬고 살았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역겨워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버지를 남겨주고 싶어 인내했지만 그 아버지는 사실 법의 폐허 위에 미래를 쌓고 있는 악마였습니다. 이 사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족쇄였습니다. 현관에서 강태석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이제 땀과 먼지로 엉망이 되었고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절망적인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박영진 청장님은 최 팀장 옆에 서서 압수된 증거물 상자들이 옮겨지는 것을 엄숙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강태석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판결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해와 슬픔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이 맹수의 발톱에서 더 일찍 구하지 못한 아버지의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용의자 연행해. 최 팀장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강태석을 일으켜 세웠고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내를 때리기 위해 벨트를 휘둘렀던 바로 그 손목에
강태석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빌라 문 밖에는 어느새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휴대폰 플래시가 터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뽐내던 자, 시골뜨기 늙은이를 무시하던 자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굴욕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계단에 서서 푸르고 붉은 경광등, 불빛에 가려진 채 호송차 철문 뒤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동네가 가짜 재벌의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밤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와 한기를 느끼게 했지만 오히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하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유의 대가가 여전히 피 흘리는 상처일지라도 경찰차가 조용한 도로를 달려 저를 그 빌라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차가운 범죄 현장이 되었을 뿐입니다. 파출소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과 팔의 멍자국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여성 조사관과 의사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폭행 후 예민해진 후각을 자극해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손길 아래 제 옷이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제 맨등이 불빛 아래 드러나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피가 맺힌 붉은 채찍 자국을 부드럽게 만진 뒤 옆구리에 희미한 흉터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진단서에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적었습니다. 새로운 상처가 아니군요. 이 3년 전 상처도 있고 상처 위에 상처가 겹쳐 있습니다. 7번 갈비뼈에 금이 갔던 흔적이 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군요. 이걸 얼마나 오래 참으신 겁니까? 의사의 질문은 그동안의 제 인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눈물이 진료대 시트 위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숫자와 건조한 의학 용어를 통해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거의 5년 동안 그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온 세상을 그리고 제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후회가 목구멍에서 쓰디쓰게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로 안부를 물으실 때마다 저는 괜찮아요. 우리 행복해요 라며 거짓으로 밝게 대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 숨기는 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강태석을 더욱 날뛰게 만든 공범이었다는 것을. 여성 조사관이 진술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서윤 씨,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밤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요, 이것이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서 분리하고 당신의 양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민지 얘기를 듣자 제 안의 나약함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대신 강한 본능적인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제 딸을 범죄자이자 폭력적인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민지가 이 비극의 다음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훨씬 더 또렷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처음 맞았던 날부터 어두운 방에 감금되었던 일, 그리고 남편이 제 가족에게 안겨준 모욕까지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고통과 마주하는 과정이었고 썩어빠진 결혼 생활의 마지막 껍데기를 벗겨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져온 더러운 돈과 그가 파트너라고 부르던 낯선 자들로부터 걸려온 협박 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조사실 박복도는 조용했고 벽식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영진 청장님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방범등 아래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붉어진 두 눈에는 말 못할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최 팀장이 잠정상의 진단서와 길고 긴 제 진술서를 들고 나왔을 때 청장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철처럼 굳건했던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과 마주하던 그의 손이 보좌관에게서 서류철을 넘겨받으며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썼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래된 상처, 흉터, 두부 외상 같은 단어들이 그의 심장에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얇은 종이가 안타깝게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딸이 시골에 올 때마다 여름에도 긴 소매옷을 입고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짙은 화장을 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이 늙어서 딸이 다 컸고 행복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딸의 자립심을 너무 믿은 나머지 딸이 아무리 커도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책감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마치 딸의 몸에 난 상처에 자신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팀장은 옆에서 조용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위험 있던 청장님이 지금 이 순간 파출소 복도에서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박영진 청장님은 진단서를 접어 손안에 꽉 쥐었습니다. 푸른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강철 같은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시민을 위해 정의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딸이 수년 동안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을 되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타일 바닥을 또각거리며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값비싼 벨벳 옷을 입고 들어섰지만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늘 저를 은혜를 베푸는 듯 내려다보던 날카로운 눈은 이제 증오와 공포가 뒤섞여 번뜩였습니다. 민지의 병상 곁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돈다발과 법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아가, 내 남편 앞길을 아주 막을 셈이냐? 걔가 좀 흥분한 것도 다 일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집 걱정해서 그런 거다. 네. 아비까지 불러서 일을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었어? 내 남편 감옥 가고 애는 아비 없이 자라고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는 척했지만 제가 차가운 눈으로 묵묵히 쳐다보자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댁의 오랜 위선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금반지를 잔뜩 낀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불효 막심한 것? 우리가 그 가난한 시골 구석에서 너를 데려와 호강시켜줬더니 이제 와서 은인의 등 뒤에 칼을 꽂아? 내 아비가 뭐 대단한 벼슬이라도 해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인맥 있고 돈 있어. 최고의 변호사를 살 거다. 상황 파악하고 고소 치하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아비한테 말 한마디 해서 태석이 형량 좀 줄여달라고 해. 안 그러면 나도 인정사정 없을 줄 알아. 저는 눈앞의 여자를 보며 목구멍까지 역겨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석의 잔인함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의 방임과 돈이 전부라는 사고방식 속에서 길러진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평생을 청렴하게 정의를 지켜온 아버지 박영진 청장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제 안에 마지막 인내심이 결의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피하지 않고 귀부인 행세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데려오셨다고요? 착각하셨네요. 저는 이 집에 아내이자 어머니가 데려온 거지 어머님 아드님이 더러운 사업 뒤에 화풀이하는 샌드백이 데려온 게 아니에요. 어머님 댁 돈으로는 제 등에 흉터를 살 수 없고 제 딸의 눈에 서린 공포도 살 수 없어요. 저를 불효라고 하셨죠? 그럼 며느리를 폭행하고 사돈을 모욕하는 어머님 아드님은 그게 어머님 집안의 도덕인가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단호하게 시어머니 얼굴에 박혔고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이고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정을 구걸하는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오른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장은 고통스러웠지만 저 자신과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돈이나 인맥으로 저나 제 아버지를 협박할 생각은 마세요. 법은 어머님 댁이 흥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강태석이 저지른 죄값 하루도 빠짐없이 치르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의 참화를 잊지 못하고 제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때마침 들어온 최 팀장이 그 팔을 공중에서 막았습니다. 경찰관의 엄격한 시선에 그녀는 기가 죽어 저주를 중얼거리며 휘임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최 팀장은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제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고 의자를 제 쪽으로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 이 싸움은 생각보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강태석의 가족들이 경제범죄 흔적을 지우려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데 저희가 밀수보다 더 끔찍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최 팀장은 서류 가방에서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현장 사진과 3년 전의 수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제게 건네며 끔찍한 사고 후 완전히 찌그러진 트럭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태석의 비밀 금고에 있던 하드 드라이브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이것은 강태석이 이 도다의 물류업계에서 가장 큰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교통사고를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신마비가 되었고 강태석은 돈으로 목격자를 매수해서 사건을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둔갑시켰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제범죄나 폭행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며 공포에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한때 이불을 덮고 잤던 남자가 정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이 진실은 저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싸움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일격과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꽉 쥐었습니다. 제 눈은 진실의 끝을 보기로 결심한 사람의 날카로운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강태석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서서히 빛 아래 드러나고 있었고 제가 바로 정의를 위해 횃불을 들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취조실은 낡은 회병 냄새와 정의의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방의 방음벽이 죄인의 마지막 희망마저 고립시키는 듯 했습니다. 강태석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취조용 책상 철제바에 수갑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한때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지친 얼굴에는 공포의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젊은 수사관들이 아닌 박영진 청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표정 없는 강인한 얼굴로 불량 사위의 마지막 남은 거짓된 껍데기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두꺼운 사건 파일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강태석의 물류제국의 종말을 고하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강태석은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누구나 약간의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직원들 먹여 살리고 서윤이와 민지 호강시켜 주려고 법을 좀 어긴 건 인정합니다. 그동안의 정을 봐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보상하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무실을 새로 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영진 청장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파일을 열어 3년 전 조작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꺼내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강태석의 교활한 말들을 단숨에 부숴버렸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여기엔 장인과 사위는 없다. 오직 법과 범죄자만 있을 뿐이다. 자네는 돈 얘기를 하지만 그 돈으로 자네가 무참히 짓밟은 운전기사의 두 다리를 되살릴 수 있나? 내 딸의 등에 난 흉터를 지울 수 있나? 자네는 돈으로 파출소부터 도경찰청까지 모두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자네는 정의에는 가격표가 없다는 사실을 잊었어. 자네가 아는 사이라고 부르던 자들, 자네의 밀수 화물을 비호해 주던 자들은 오늘 아침 최 팀장이 모두 소환했다. 그들은 자네를 구해줄 수 없어. 자기들 자리 보존하기에도 바쁘니까. 강태석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취조실의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가 돈으로 쌓아 올린 강철 같던 네트워크가 이제는 쓸모없는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자 마지막 남은 자신감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예와 청렴이라는 가치 앞에서 돈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심리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영진 청장님의 논리는 하나하나가 그의 오만함에 치명타를 날리는 일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금 드러난 공범들과 비호 세력의 명단을 강태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나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자네는 폭력으로 가정을 다스렸고 더러운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지. 이제 자네의 자유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내 딸 서윤이의 진술, 최 팀장의 수사 기록, 그리고 자네 회계장부의 허점들이 완벽한 올가미를 만들었다.
침묵을 지키며 최고형을 받거나 아니면 관련된 자들에 대해 솔직하게 자백하고 법이 베푸는 마지막 관용을 구하거나 선택은 자네 몫이다. 강태석은 장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변치 않은 정의를 보았고 자신이 가난하다고 경멸했던 직업에 평생을 바친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짜 가난은 자신의 텅 빈 영혼과 끝없는 탐욕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인미수 증거가 드러나며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그의 안에 있던 비겁한 생존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최 팀장의 볼펜 한 자루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토대로 미리 작성된 자술서를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받아들자 수갑의 금속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밀수, 자금 세탁, 교통사고, 조작행위가 상세히 적힌 자술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 사용했던 돈이 이제 종이 위에서 불타오르며 그가 꿈꿨던 모든 미래를 제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박영진 청장님은 일어나 정복을 단정히 했습니다. 그는 강태석이 펜을 잡는 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그날 밤 차에서 내렸던 순간 이미 끝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너무나 오래 함께 살아야 했던 딸에 대한 깊은 슬픔만을 느꼈습니다. 강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한때 화려했던 물류 제국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검은 잉크처럼 죄를 인정하는 서명을 빗돌빗돌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종이 위에서 펜이 긁히는 소리는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법을 우습게 알던 오만한 자의 최후였습니다. 지방법원의 법정은 긴장감과 낡은 서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따가운 오후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고인석을 똑바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했던 머리는 이제 듬성듬성했고 많이 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흰색 셔츠는 제 야윈 몸을 감추지 못했지만 눈에는 본래의 강인함이 되찾아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여린 마음을 범죄의 적나라한 진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옆집 아주머니께 맡겼습니다. 제 뒤에는 아버지가 소박한 평상복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법정의 폭풍우 속에서 가장 굳건한 버팀목처럼 그의 시선은 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재판 시작을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빌라의 CCTV 영상과 상해 진단서 사진들이 법정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석이 미친 듯이 가죽 벨트를 휘둘러 아내의 마른 몸을 내리치는 장면을 보자 방청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 재숨 막히는 울음, 그리고 민지의 울부짖음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석이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한 사업가라는 껍데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느리게 재생되는 영상 하나하나가 저를 그 악몽 속으로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똑바로 쳐다보며 죽음의 계곡을 건너온 자의 용기로 제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강태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그 강철 같은 증거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의 도던천체에 도전하고 시골뜨기 늙은이를 무시했던 자가 이제는 판결을 기다리는 불쌍한 피고인일 뿐이었습니다. 증인석에 불려나갔을 때 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불필요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폭력과 더러운 돈 위에 세워진 결혼 생활의 적나라한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금당했던 일들, 남편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릴 때마다 느꼈던 극심한 공포,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사업상의 스트레스와 순간적인 분노를 이유로 가명을 호소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경제 범죄 수사 기록으로 그 모든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밀수, 자금 세탁, 그리고 과거의 교통사고 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공개되자 법정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이 제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헛된 가문의 명예나 남편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두었던 자를 심판하는 바로 이 법정에서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위해 퇴정했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일어서서 판결을 선고하자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상해, 밀수, 탈세, 그리고 공공질서 문란 등 모든 죄목을 합쳐 징역 18년. 강태석은 피고인석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춰 흐릿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동정이라도 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증오는 없었습니다. 오직 과거와 완전히 단절한 자의 차가움만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이제 강태석은 인생의 빚을 갚고 있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호송차 사이렌 소리가 법원 밖에서 울리며 한 오만한 인생의 끝을 알렸습니다. 저는 법정문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복도를 비추며 과거의 어둠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서 민지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 팀장님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법원 구석의 오래된 느티나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푸른 그늘 아래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여전히 마른 체구,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는 경찰 제복이 아닌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두 팔을 벌려 우리 모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아버지의 보호 아래 평화롭고 빛나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골의 아침 햇살은 화려한 연회장의 크리스탈 조명처럼 따갑지 않았습니다. 푸른 채소밭 위로 부드럽게 퍼졌고 길가 작은 슈퍼의 나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닭 우는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질 때 잠에서 깼습니다. 수년간 비단 옷을 입고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 온 뒤 흙냄새와 멀리 들판에서 불어오는 벼 익는 냄새가 향긋했습니다. 더 이상 허공을 가르는 벨트 소리에 대한 악몽도 밀수품이나 한밤중에 협박 전화에 대한 불안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많이 옅어졌고 입가에 작은 흔적만이 남아 어둠을 뚫고 나온 여자의 강인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하고 환한 진짜 미소였습니다. 제 슈퍼는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직접 우유 상자와 과자 봉지를 정리하고 순박한 시골 사람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소박한 삶은 강태석 곁에서 부유함의 환상을 됐던 시절에는 경솔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노동자의 위치에 서서야 땀으로 얼룩졌지만 깨끗한 돈 한 푼의 가치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명품 실크 드레스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정직함이 이제 제 피 속에 깊이 스며들어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거대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편안한 잠과 양심 앞에 떳떳한 평온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통통한 두 뺨은 발그레했고 더 이상 큰 소리가 날 때마다 극심한 공포에 질리던 눈빛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외할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강인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이의 영혼은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힘차게 되살아나는 새싹과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 아버지가 퇴근하셨을 때 그는 여전히 익숙한 빛바랜 셔츠에 낡은 슬리퍼 차림이었고 손에는 손녀를 위한 시골 과일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민지는 환호하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손이 외할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만졌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초능력이 있어? 할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 나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잖아. 할아버지도 슈퍼맨처럼 망토 있어? 저는 물건 정리를 멈추고 할아버지와 손녀를 바라보다가 다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제 눈에는 존경과 이해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망토 없어. 할아버지는 정직함과 용감한 마음만 가지고 계신 거야. 영웅이 꼭 하늘을 날거나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란다.
때로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빛바랜 셔츠를 입고 조용히 옳은 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야.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란다. 더러운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지. 박영진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저녁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적이나 수천억 원 규모의 사건이나 혹은 막 은퇴하며 내려놓은 경찰청장이라는 직함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과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조기 퇴직을 선택하셨죠. 아버지에게 명예는 뜬구름과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내 딸과 외손녀를 안전한 안식처로 데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작은 손을 잡고 들판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산책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아버지의 야위였지만 굳건한 등과 딸의 아장거리는 걸음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골 들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풀잎을 스치며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노인의 따뜻한 목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의 달콤함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직함과 폭풍우 속에서 단련된 강인함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리고 정의의 빛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을 잡은 모습이 광활한 들판 사이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이어짐과 영원함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충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터널 끝의 빛은 더 이상 멀고 희미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따뜻하고 영원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재산이나 거짓으로 얻은 권력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의의 파도 앞에서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망토나 대중의 환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청렴함과 너그러운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정직한 삶이 가진 조용하지만 단호한 힘으로 옳은 것을 지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 정거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